여러분, 스스로를 얼마나 좋아하시나요? 혹시 누군가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우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을 좋아하게 되는 법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존감을 높이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실패와 성공, 무너짐과 쌓아올림을 반복하는 우리 삶 속에서 온전한 나 자신을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오만함과 건강한 자부심을 혼동합니다. 오만함이란 무지가 섞인 교만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 인간으로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무언가를 망쳐버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성공시키고 멋지게 건설해내기도 했던 나의 모든 모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해온 나 자신을 향해 그래도 난 내가 좋아. 그러니 나에게 조금의 은혜를 베풀어주자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나를 좋아한다 라고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와 보살핌, 관심과 사랑을 베풉니다. 여기 아주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처방받은 항생제를 끝까지 복용할 확률은 약 5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에게 항생제를 먹여야 할 때 그 약을 끝까지 다 먹일 확률은 무려 95%에 달한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보다 반려동물을 돌보는 일에 거의 2배나 더 유능한 셈입니다. 만약 내가 아파서 죽게 되면 그 반려동물은 누가 돌봐줄 수 있을까요? 이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타인에게 무언가를 베풀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잔이 넘치도록 채워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한 명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점을 좋아하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저 사람의 이해심 깊은 태도가 좋아. 저 사람은 참 온화해.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이 참 보기 좋아와 같이 말입니다. 그렇게 당신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가치들을 발견했다면 이제 그것들을 당신의 삶 속으로 가져오세요. 당신의 일부로 만드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바로 그 모습으로 당신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로켓 과학처럼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어떤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도 이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좋아하기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20대 시절 저는 현대사회가 젊은 남성에게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많이 쌓아 올렸습니다. 자유, 명성, 그리고 여러 인간관계들. 돌이켜보면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 자신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짓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제 자신이 더 큰 무언가를 위해 다른 무언가를 위해 만들어진 존재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특정 시간에 일어나기로 해놓고 스누즈 버튼을 3번이나 누르는 사소한 행동, 다이어트를 하겠다거나 헬스장에 가겠다는 다짐을 지키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며 무너지는 모습들. 스스로에게 한 이런 작은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생에 더 큰 목표들을 이룰 수 있다고 스스로를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정체성은 매일 내리는 아주 사소한 결정들로 만들어집니다.
저는 어느 순간 제 자신이 더 이상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늘 날이 서 있었고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분노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으며 오히려 내면을 갉아먹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할 뿐이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드는 것들을 내 삶에서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간을 들여 제 삶의 균형과 관점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점심 약속을 할 때마다 1시간씩 늦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는 친구입니다. 몇 번 이런 일이 반복되면 당신은 더 이상 그 친구를 신뢰하지도 약속에 초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슬프게도 우리 대부분은 자기 자신에게 바로 그 믿을 수 없는 친구와 같은 존재입니다.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타인에게 사랑받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인상적인 업적을 가졌는지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날 유행하는 소위 허슬 문화, 즉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하며 성공만을 향해 돌진하는 문화를 경계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잠시 앉아서 쉬고 깊이 생각할 시간조차 죄악처럼 여기게 만드는 분위기는 매우 불균형하다고 생각합니다. 헬스장에서 미친 듯이 운동하고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 화면만 들여다보며 정보를 흡수하기만 할 뿐 그것을 내면에서 숙고하고 명상할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과거 한국 사회가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었듯 때로는 강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시계추는 결국 반대편으로 크게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진정으로 균형 잡힌 사람은 일해야 할 때 열심히 일하고 자신을 발전시키면서도 뒷마당의 모닥불 옆에 앉아 조용히 사색하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가지려 하면 인생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막상 그것을 얻고 나면 우리가 희생했던 것들을 되찾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원하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를 들어보면 대부분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다른 길에 대한 미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룬 모든 성공을 포기하고서라도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그랬어. 하지만 그들은 과거 그 순간에 실제로 가족 대신 성공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성공과 가족, 나는 그 모든 것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어떤 영역에서든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두려면 다른 영역에서의 무언가를 기꺼이 포기하고 교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후회가 크게 줄어듭니다. 우리는 20대를 바쳐 30대를 얻고 30대를 바쳐 40대를 얻습니다. 그리고는 30대, 40대, 50대에 이룬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20대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성공을 추구하지만 그 과정에서 행복을 희생합니다. 하지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그토록 돌아가고 싶어하는 20대는 정말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 돈에 대한 걱정, 타인의 인정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찬 불만족스러운 시간이지 않았나요? 우리는 이미 영화의 결말을 알고 있으면서 다시 그 영화를 보고 싶어 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의 황금기란 어쩌면 우리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때가 힘들었지만 낭만은 있었지라고 회상하는 것처럼 기억은 고통을 미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지금이 바로 좋은 시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았던 옛 시절은 언제나 바로 지금입니다. 인간의 뇌는 보상과 처벌을 통해 학습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처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진다는 것입니다. 전날 밤 과음으로 인한 숙취로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해도 일주일만 지나면 그 고통을 잊고 다시 술잔을 기울입니다. 반면 보상의 기억, 즉 좋았던 기억은 오래도록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돌아볼 때 좋은 기억을 더 많이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희망적인 메시지이지만 과거의 미화된 기억 때문에 유일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를 한탄하게 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당신의 집중력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과거, 현재, 아니면 미래? 대부분의 성공 지향적인 사람들은 미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모든 기쁨은 현재에 존재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외부 세계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내면 세계, 즉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며 무엇을 할 것인지는 온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을 얻고 싶다면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가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우리를 파괴하는 두 가지 감정은 두려움과 분노입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두려움과 분노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함이 가득한 마음에는 부정적인 감정이 깃들 틈이 없습니다. NBA의 위대한 선수 스테판 커리를 보십시오. 그는 하프라인 근처에서 슛을 던지고는 공이 들어가는 것을 보지도 않고 돌아서서 세리머니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천재성에 감탄하지만 그 이면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는 매일 최소 500개의 슛 연습을 7일 내내 15년 이상 해왔습니다. 그의 NBA 경력 동안 200만 개가 넘는 슛을 던진 셈입니다. 대중 앞에서 받는 화려한 보상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흘린 땀과 노력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더 높은 목적이 있으며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내면의 용, 그리고 외부의 시련과 싸워나갈 때 우리는 결국 우리 삶의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책에서 읽은 지식이 아닌 직접 살아낸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물론 하나의 여정이 끝나면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삶은 그렇게 계속되지만 바로 그 점이 삶을 진정으로 아름답게 만듭니다.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한 사람들은 어떻게 자존감을 키울 수 있을까요? 어쩌면 자존감 자체가 정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자존감은 타인의 칭찬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획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 특히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의미 있는 일에 도전하고 성취해 나갈 때 진정한 자존감은 쌓여갑니다. 자존감을 위한 가장 중요한 비결은 나 자신보다 더 아끼는 무언가를 찾는 것입니다. 당신보다 더 중요한 대상을 찾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게 되고 자존감 문제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진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당신만의 특별한 삶을 원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정의해야 합니다. 3명의 아름다운 아이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행복일 수도 있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일구는 것일 수도 혹은 조용히 시를 쓰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고 그 과정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여한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그 어떤 칭찬이나 위로로도 대체할 수 없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다그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단지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기쁨을 앗아가며 당신이 원하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할 뿐입니다. 집중하는 곳으로 에너지가 흐른다는 말은 진부하지만 사실입니다. 우리는 삶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하는 삶을 경험합니다. 어떤 순간이든 잘못된 점은 항상 존재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점 또한 항상 존재합니다. 긍정적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혜로워지라는 말입니다. 당신의 집중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보십시오. 언제나 불평할 거리를 찾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기쁨과 감사를 느낄 거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감을 얻고 싶다면 그에 합당한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능력 없는 자신감은 망상일 뿐입니다. 자유를 원한다면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여기는 역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과거에 당신에게 일어났던 끔찍한 일들이 지금의 당신을 규정하거나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끔찍하게 고통스러워서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5년, 10년이 지난 후에 돌이켜보면 다시는 겪고 싶지 않지만 그 경험 덕분에 내가 더 강해지고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 라고 말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외로움이 당신을 어른이 되어 더 자립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고 아무런 지지 없이 홀로 서야 했던 경험이 스스로를 믿고 계속 나아가는 용기를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양면성을 모두 끌어안아야 합니다. 그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어라는 생각과 동시에 그 일이 일어났기에 지금의 내가 있어 감사해라는 생각을 함께 품는 것입니다. 36살의 당신이 12살의 당신을 만날 수 있다면 아마 꼭 껴안아주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너를 믿어. 너는 이런 일을 겪을 이유가 없지만 이 일은 너에게 일어나야만 해.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혹은 그 상황에 의해 사용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수많은 상처와 고난을 겪고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가장 잃고 싶지 않은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명성을 얻기 위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어렵게 찾아낸 내가 좋아하는 나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수많은 제안을 거절한 이유입니다. 이 일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그 어떤 대가도 나 자신을 잃는 것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실패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잃고 싶지 않은 소중한 것이 생겼습니다. 바로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나 자신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대화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을 잃지 마십시오. 저는 나를 좋아합니다. 나의 모든 결점과 상처, 약점의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친구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를 나 자신에게도 베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그 지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저 버티는 것만으로도 승리하는 계절이 있습니다. 거대한 문제 앞에서 당장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오늘 하루를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아주 작은 진전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하루의 변화는 미미할지라도 30일이 모이면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기고 90일이 지나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일에서도 기쁨을 찾아내고 그 순간이 오늘 하루를 나아가 한 주를
그리고 1년을 멋지게 만들었다고 선언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행복해지기 위해 거창한 이유가 필요하다는 생각의 고리를 끊어보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기분 나쁠 수 있다면 아무 이유 없이 기분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인생의 경주에서 사람들은 당신이 출발선에 섰을 때, 그리고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만 응원합니다. 가장 힘들고 지루하며 영혼을 갉아먹는 그 중간에서는 오직 혼자 달려야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승리가 결정됩니다. 당신의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는 당신이 이겼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을 의심하는 사람들의 말이 대부분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임에서는 단 한 번의 압도적인 성공이 수많은 실패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징글벨을 작곡한 사람의 삶은 평생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단 하나의 곡은 전 세계에 영원한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징글벨은 생각보다 20년 더 늦게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전을 멈추시겠습니까? 쏘지 않은 슛은 100% 들어가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여정에 깊은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나를 발견하고 더욱 사랑하게 되는 작은 씨앗